일단 펭귄을 저는 글로만 배웠거든요. 펭귄이 내는 소리가 주로 물 수면에서 막 왁! 왁! 하는 소리예요. 안녕하세요. 극지연구소에서 펭귄의 생태를 연구하고 있는 이원영 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어떻게 이런 펭귄 연구를 시작하게 됐는지 제 개인적인 이야기들과 그리고 펭귄 연구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면 원래 처음부터 펭귄을 연구했던 건 아니에요. 지난 2008년도부터 대학원 과정에서 이런 생태학 연구를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접했던 동물은 까치였습니다. 보통 사람들한테 까치를 연구한다고 하면은 한 번씩 되물으시더라고요. 네? 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럼 저는 항상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날아다니는 까치 연구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까치를 연구한다고 말씀드리면은 아니 그 까치 유해조수로 돼 있는 애들이고 뭐 배나 뭐 사과 이렇게 쪼아 먹는 애들인데 걔네들을 왜 연구하냐 막 그런 얘기들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떤 까치가 뭐 그런 과수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사실 그런 거에 큰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고요. 제가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경은 까치들이 어떻게 새끼들을 양육하는지 그 부모 양육 행동이었어요. 했던 방법은 주로 이제 까치 둥지가 있는 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에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보통 까치가 알을 평균적으로 6개 정도 낳는데요. 그 중에서 잘 알에서 부화해서 둥지를 성공적으로 떠나는 녀석들은 평균적으로 2마리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나머지 4마리는 부모로부터 제대로 먹이를 얻어먹지 못해서 굶어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이 부모들이 먹이를 나눠줄 때 어떠한 규칙을 가지고 어떤 새끼들을 더 선호할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그 먹이 나눠주는 행동들을 비디오 카메라로 녹화하고 그걸 분석하는 연구들을 했습니다. 처음 생각했을 때는 되게 간단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직접 해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단 까치 둥지에 올라가는 것도 힘들었고, 일단 보통 까치 둥지가 지상에서 한 4, 5m 이상씩 돼 있으니까 올라가는 과정도 좀 위험했고, 그렇게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했을 때 나중에 비디오 카메라를 다 돌려서 봐야 된다는 아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그렇지만 결과가 아주 재밌게 잘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결과도 그렇게 재밌진 않았어요. 처음에 예상했던 거는 자녀들의 성비에 따라서 그 까치 부모가 조금 먹이 급여를 다르게 해줄 거라는 예측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 둥지에 6개의 알을 낳았을 때 여기에 만약에 딸 부잣집이다 그러면 아들한테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지, 반대로 아들 부잣집이다 라고 하면 딸한테 좀 더 에너지를 쏟을지에 대한 궁금증을 던졌었는데 예측했던 것만큼 그렇게 잘 결과가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예측과는 다르게 제가 그렇게 까치 둥지에 막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까치가 저를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근처만 지나가도 저를 공격하려고 막 쫓아다니고 그랬습니다. 제가 연구했던 지역은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였는데요. 그 관악 캠퍼스 안에 약 까치가 40쌍 정도 있어요. 그 40쌍 정도를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둥지 근처만 지나다녀도 그냥 저는 뭐 식당에 가려고 그냥 그 밑을 걸어가기만 해도 어느새 뒤에서 날라와서 제 뒤통수를 팍 치고 가더라고요.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났어요. 진짜 아프더라고요. 이 까치가 때리는 게 맞아보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아픕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뭐 아픈 걸 떠나서 또 그 다음에 들었던 생각은 까치는 그렇다면 어떻게 사람을 알아봤을까? 왜냐면 서울대학교 관악 캠퍼스에는 재학생이 대략 2만 명, 한 해 입학생만 4천 명에서 5천 명 정도 됩니다. 교직원들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죠. 그 앞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하루에도 한 수천 명 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원영이라는 사람을 알아보고 특정 반응을 보였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그 40쌍을 끝까지 알아보지 못했는데 이 녀석들은
그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몇 번의 경험만으로도 저를 구분해낸 거잖아요. 그래서 이 까치들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잘 개체 단위에서 인식할 수 있는지 그런 연구들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2014년도에 박사학위를 잘 마쳤고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제 구직자가 된 거죠. 낙담도 하고 주눅 들어 있었는데 굉장히 운이 좋게도 그 당시에 한국연구재단에서 하는 박사후 연구원 지원 사업에 뽑혔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연구를 좀 1년 정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요. 그때 제가 준비했던 연구 과제가 바로 극지에 있는 펭귄 연구였습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까치에서 왜 펭귄일까? 저도 뭐 좀 쉽지 않은 도전이었는데요. 국내 극지연구소라는 곳에서 펭귄 연구할 사람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극지연구소의 그 세종과학기지 주변엔 그 펭귄 번식지가 아주 커다랗게 있는데 그곳을 연구할 사람을 찾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구 과제 이제 준비하면서 잘 설득을 했죠. 이제 까치 연구하듯이 펭귄도 연구할 수 있다. 그래서 까치한테 했던 그런 방식들을 잘 적용하면 펭귄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설득을 했습니다. 뭐 까치하고 펭귄이 별 공통점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유사한 점들이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둘 다 조류고요. 두 녀석 다 부모 양육을 암수가 공통 과제로서 열심히 참여해서 하고 있고 그 번식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아요. 대부분 한 두세 달 안에 대부분의 그 새끼 양육이 끝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운이 좋게도 2014년도부터 남극에서 펭귄을 연구하게 되었어요. 처음 이제 남극행이 결정됐을 때는 굉장히 떨리기도 하고 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펭귄을 저는 글로만 배웠거든요. 책으로만 보고 펭귄이 어디에 사는지 전혀 그런 정보 없이 인터넷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었을 거예요. 그 당시엔 뭐 찾아보니까 세종과학기지 근처에는 젠투 펭귄과 턱근 펭귄이 있다더라 라는 걸 알게 됐고 이 녀석들을 조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주변이 뭐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처음 제가 시작했던 연구는 우선 남극 현장 조사를 가기 전에 기존에 있던 그 펭귄 자료들을 가지고 한번 분석해보자 라는 거였어요. 펭귄은 암수가 같이 있을 때 겉으로만 봐서는 거의 성별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암컷과 수컷을 가장 구분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생식기관을 보는 건데요. 그 생식기관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뭐 노출이 되어 있지도 않고요. 그리고 생김새도 거의 유사해요. 뭐 제가 마치 병아리 감별사 마냥 이렇게 딱 보고 알면 좋겠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유전자를 뽑아서 이제 특정 암컷과 수컷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준비를 하게 됐고요. 그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선배 연구자들이 펭귄의 측정치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리의 길이나 두께, 뭐 발 길이 이런 것들을 엑셀 자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이 녀석들에 대한 각각의 분자적인 방법을 이용한 이제 정답들, 이렇게 부리가 이 정도 되면 암컷, 뭐 부리가 이 정도 되면 수컷 이런 정보들을 쭉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판별식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2차 방정식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면 2차 방정식에서는 근이 두 개잖아요. 근데 근이 과연 실근이 두 개인지 아니면 중근인지 뭐 허근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판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B제곱 마이너스 4AC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우셨죠? 그런 식의 판별식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식을 만들어 놓고 부리의 길이와 부리 두께 그리고 발바닥 길이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은 대략 한 90% 이상의 확률로 딱 이 녀석은 수컷, 이 녀석은 암컷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까 제가 뭐
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면 아주 정확하게 100% 가깝게 알 수 있다고 얘기를 해놓고 왜 굳이 이런 방법을 만들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사실 남극 현장에서 조사를 하다 보면 그런 분자적인 방법을 이용하기가 쉽진 않아요. 왜냐면 유전자를 뽑아서 그것들을 증폭한 다음에 뭐 전기용동이라는 방법을 또 이용해야 되는데 그걸 남극 지지에서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대신에 만약에 제가 현장에서 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부리의 길이와 두께만 간단하게 측정해서 펭귄의 성별을 구분할 수 있다면 제가 연구를 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수컷 펭귄을 포획해서 어떤 뭐 시료를 얻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수컷을 구분하는 방법으로서 그런 부리의 길이와 두께만 알면 현장에서 불과 몇 초 안에 구분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방법을 저 말고 다른 외국 연구자들도 그 전에 여러 번 시도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연구자들은 젠투 펭귄의 부리를 이렇게 벌린 다음에 그 벌어지는 폭을 보고 나서 수컷과 암컷을 구분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펭귄의 부리를 잡고 이렇게 입을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윤리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최근엔 더 이상 사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턱근 펭귄의 경우에는 부리의 길이와 두께를 가지고 어떤 방정식들을 만들어 놨는데 그 방정식이 그 특정 개체군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어요. 왜냐면 똑같은 턱근 펭귄이라고 하더라도 남극 반도에 사는 펭귄과 뭐 그 근처에 있는 섬에 사는 펭귄의 몸집 크기에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판별식을 일괄적으로 다 적용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만든 판별식은 세종과학기지 주변에 있는 그 펭귄 개체군용으로 특별히 만들어낸 판별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현장에 비로소 갔을 때 이제 펭귄을 직접 보고 이제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는데요. 그때 처음 펭귄을 보고 펭귄을 관찰하면서 이 녀석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제가 주로 했던 연구는 바이오 로깅이라고 하는 방법인데요. 바이오라고 하면 생물이죠. 근데 로깅은 기록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물의 몸에 어떤 기록 장치를 달고 이 녀석들의 행동을 측정하는 방법이에요. 뭐 펭귄 등에다가 비디오 카메라도 달고 또 얼마나 잠수를 깊이 하는지 수심 기록계를 달기도 했고요. 그 수심 기록계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데요. 나중에 그 수심 기록계에서 나온 자료들을 쭉 보면 이 펭귄이 언제 잠수를 시작했고 언제 잠수를 마쳤는지 한 번에 긴 이 먹이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과정까지를 아주 세세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대략 이 정도 수심대에서 반복적인 잠수를 했구나. 그리고 어떤 먹이를 어떻게 먹었겠구나 하는 것도 대략적으로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 비디오 카메라는 말 그대로 펭귄의 눈으로 본 물속 생활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찍어보면은 나중에 펭귄이 물속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먹이를 맞닥뜨렸고 어떤 먹이를 먹었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기록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서 이 녀석들이 나중에 둥지로 돌아와서 먹이 먹었던 걸 개원해서 새끼들에게 조금씩 토해서 먹이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떨어진 조각들이 있으면 그걸 제가 이제 주워다가 이제 현미경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게 보니까 펭귄의 대부분 먹이가 남극 크릴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재밌었던 사실은 펭귄들이 먹이를 먹으러 나갔을 때 자기네들끼리 의사소통을 한다는 점이었는데요. 뭐 멀리 나갈 때는 둥지에서 약 3, 40km 떨어진 곳까지 나가요. 근데 처음 나갈 때는 여럿이 다 같이 나갔다가 또 한번 흩어지거든요. 그래서 각자 또 돌아다닙니다. 근데 각자 돌아다니다가 먹이를 잘 못 찾았다라고 하면은 어느샌가 또 친구들을 또 만나요.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날 때 내는 특정 소리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컨택트 콜이라고 부르는데요. 일종의 접촉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죠. 젠투 펭귄이 내는 소리가 주로 물 수면에서 왁! 왁! 하는 소리예요. 근데 비디오 카메라에 녹음된 소리를 잘 분석해 보니까 그 소리를 내고 나서 한 1분 이내로 주변에 친구들이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았고요. 얘네들이 이런 소리를 냈을 때 저 멀리서 왁! 하는 소리가 들리고 또 얘가 왁! 하면 저기서 또 왁! 하면서 어느새 친구들이 나타나고 하면서 하는 걸 보고 얘네들이 혼자 돌아다니다가 먹이를 잘 못 찾았을 때 이렇게 친구들을 만나서 같이 먹이를 찾으러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돌아다니다 보면 먹이를 맞닥뜨릴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일단 눈이 많아지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먹이원을 찾았을 땐 같이 나눠야 한다는 단점도 있지만 한번 먹이를 찾으면 크릴은 엄청난 때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눴을 때 자기가 갖게 되는 부담은 좀 덜한 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펭귄들이 여럿이 떼지어서 먹이 활동을 하기도 하는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고 있는 일은 그런 장기 데이터들을 모아서 점차 이제 남극의 환경 변화에 따라서 펭귄들의 먹이 활동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변화 양상을 이제 추측하고 앞으로의 기대되는 얘네들의 변화, 개체군의 변동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하고 있는 남극과 북극의 아주 좀 더 자세한 연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끝까지 이렇게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